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오늘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두고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 위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지만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요. 헌재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 기일을 확정하자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쟁점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부산 친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께 먼저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좀 깊숙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상당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일단 보신지 먼저 한민수 의원부터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고 또 내란 수괴 혐의를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은 내란 수괴로 다 이렇게 혐의가 특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보여진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고 요구하는데 공수처는 좀 아쉬운 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또 지난 3일 날 1차 체포영장 집행 가서도 5시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과연 진짜 체포에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점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게 영장의 시효가 끝나는 날 좀 예를 들어서 3일 날 실패한 뒤에도 며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4일, 5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물리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경찰에 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날 와가지고 이제 아예 집행 자체를 위임하는 결정을 했고 또 경찰에 의해서 이게 또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거부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아쉽고 공수처가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는 오늘 오전의 소식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예. 이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이게 막혔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수도 5시간 만에 철수했고요. 또 그 안에서 경호처를 체포하려고 경찰이 할 때 공수처가 막았다는 또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왕좌왕이죠. 우왕좌왕인데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공수처가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죠. 이번에 좀 존재감을 좀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자신감을 내비쳤잖아요. 네. 경고도 했다. 경호처에 경고도 보내고 대통령에게 예의는 지킬 테니 응해달라. 이런 식으로 언론 앞에 서서 좀 자신감도 표현하고 했는데 막상 그 들어갔을 때 뭐 인력이 뭐 부족해서 맡고 있는 인력보다 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가기관으로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요. 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뭐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네.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더 웃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에 다시 그 체포 영장은 위임하면서 수사는 또 우리가 계속하겠다. 네. 이 지금 누가 들어도 이게 지금 왕정 뭐 이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지 그렇습니다. 않을 수 없다. 예. 바로 이 부분을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찰은 또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는 것을 안 받을 줄은 몰랐던 겁니까? 어떤 의도로 한 건지 난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해서는 일임 위임이라는 말이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지휘권의 행사 과정의 문제인데요.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통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첫날 5시간 만에 그 중지할 때도 굉장히 허탈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이 정도 준비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아서 집행에 나섰나 한심했고 무능함을 스스로 보여줬고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들 정도인데 다만 어쨌든 해프닝으로 수습하고 그게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로서 지휘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다시 수습해서 재청구를 하고 2차 집행에는 차질 없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이러저런 논란 다 빼고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2차 집행에서 1차 때 같은 그런 혼란 없애고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이 신청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위법 그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다 정리해줬지 않습니까? 네. 적법합니다.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기 때문에 어떤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면 된다. 이제 한번 네.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광재 대변인은 이어갑니다. 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습니다. 네. 발부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유효기간 연장 목적인데 그럼 다시 재청구를 발부받으면 정광재 대변인 볼 때는 체포가 가능합니까? 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난번에 1차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2차, 3차 집행하려고 했을 때도 또 재현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공조본이 우리 들어오기 전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한 영장 재청구 했잖아요. 이거 다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2차, 3차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나올 텐데 지금 경호처에서는 또 경호처법에 따라서 본인들은 경호에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누가 법리적으로 옳으냐 약간 해석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해석의 이견이 영역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이거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수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그 수사가 가능한 절충점들을 마련하려는 그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본인이 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제2처벌 경찰에 해서 경찰이 체포영장도 청구하든가 아니면 이 모든 절차를 받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그런 절충점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은 여전히 공수처의 역할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 의원님. 네. 아까 이제 정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1차 체포 시도 당시에
경찰이 그 경호처장과 차장을 현장 체포하려고 하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공수처가 말렸다고 하거든요. 경찰 내부에서 상당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런 보도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 탄핵도 거론됩니다. 탄핵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 네. 예. 일단 저희가 오늘 일련의 과정들 이후에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 현재로서는 그 체제로 빠르게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일 날 좀 아쉽고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5시간 만에 그것도 대낮이었어요. 제 기억 1시 반쯤 된 것 같은데 바로 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나오는 입장들은 당시에 어떤 유혈 충돌이랄지 이런 우려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한데 제가 또 이렇게 들은 얘기는 경찰이 물론 뭐 숫자가 뭐 경호관들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스크럼을 짰다고 하는데 군과 경찰의 1, 2차 저지선이라고 할까요? 거긴 뭐 어떻게 보면 손쉽게 네. 이제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요. 법원으로부터 받은 적법한 영장을 청구하는데 경호관이 맞는다는 건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그렇죠. 집단으로 그러면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건데 제가 들은 거는 그때 현장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체증을 하려고 하니까 일선 경호관들은 되게 위축됐다고 합니다. 어허. 얼굴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본인들이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이 자기들이 볼 때도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호처 간부들 몇 명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때 3일 날 경찰이 현장에 경찰 책임자가 체포하겠다 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이제 물론 뭐 처장이 이제 위에 상부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절됐습니다. 거기 승낙이 됐다면 저는 몇 사람만 정말 그 간부들 몇 사람만 거기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은 일선 경호관들 그렇게 못합니다. 수십 년을 정말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프라이드로 살고 그 공직자들인데 그렇게 불법적 행위 못해요. 그래서 다시 2차 집행을 하면은 이미 경찰이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번에는 체포를 방해하면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영장 방해하면 체포하겠다. 바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력으로 또 경호관들이 저렇게 뭐 위에 수뇌부는 저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정말 빨리 하루라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좀 내란이 진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관들이 순순히 경호처장과 차장은 몰라도 응해 줄 것이다라는 한 의원의 의견이 계셨는데 실제로는 관저 앞에 수많은 또 찬반 지지층들이 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제로 재집행했을 때 경호관들이 순순히 응해 줄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상당히 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분명한 거는 경호처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호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통령의 이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경호처의 임무라고 하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무게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임무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렇듯 저렇듯 뭐 서부 법원의 지방 법원에서 서울 서부 법원에서 발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걸 떠나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집행하러 들어갔는데 이것을 이제 또 경찰에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체포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그분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 집행이 얼마나 엄격하게 잣대가 들이대게 되면 본인들 직접 본인들에게 영향이 올 수밖에 없음을 안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보면 본인들도 자기의 그 어떤 자기 자신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런 처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경찰이 이렇게 체포를 들어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아선다? 이게 우리가 한번 이게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굉장히 갈등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1차 때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그 방어를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그 한미수 의원님 아셨겠지만 우리 그 계엄 났을 때 국회를 막았던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막았다면 우리가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 이 계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국민들이 막 이렇게 막 항의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느슨해지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 들어가기도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현상과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막아라 하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움직이는 것도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방어벽들이 1차원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네. 생각해 봅니다. 자, 조경 부위원장과 또 정광재 대변인께도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근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은 공수처에서 행사할 것이고 체포영장만 위임하려고 했던 부분이다. 근데 아예 공수처가 수사권도 경찰에 넘기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 단계에서 그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인정이 됐다고 하면 영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 주장을 했거든요. 이번에 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했고 수사권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직권남용을 시작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에 위법함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뭐 그렇게 보면 지금 검찰이 한 김용현 등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 수사도 다 위법한 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불확실성을 없앨 만큼 적극적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부지법이 판단한 거고요. 지금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수사권을 경찰에 뭐 법적으로는 경찰의 수사권이 1차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 법 해석이 가능하고 법원이 적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지금 새삼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만든 공조본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이제 뭐 네. 체포영장 집행도 남아 있고 사전 구속영장 신청도 남아 있고 그 기간 내 20일 내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논란을 이 일단락 지키기 위해서 특검법을 빨리 통과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설 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로부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일괄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사권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고 예. 지금 당장은 법원이 영장 발부 때 이미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하거나 이런 문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 대변인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이런 체포영장에도 응할 가능성 정 대변인 보시기에는 있을까요? 정말 가정을 하셔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수사를 경찰이 한다고 했으니까. 네. 원론적으로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그러니까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또 수사가 진행된다면 본인이 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응하는 것이 맞겠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는 이제 이것을 다시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소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2차, 3차 체포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120% 공감한 내용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호처장의 명령을 받는 경호원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극단적인 정치 행위였죠. 계엄과 관련해서 그때 박안수 계엄사령관, 아니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지금 내란의 중요 업무 종사자로 구속이 된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는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경찰이 가져와서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지금으로선. 알겠습니다. 지금 한남 오거리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가까운 곳에는 또 많은 인파가 또 운집을 했습니다. 체포에 대한 탄핵 또 찬성 또 반대 또 시민 분들인데 여기에 국민의 의원 약 30여 명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던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대통령이 체포되면 되지 않는다라는 공감대가 당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각자 개별 판단을 한 겁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40명이 좀 넘는 걸로 네. 봤습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근데 당에서 뭐 관저 앞으로 모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런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좀 자발적으로 또는 그 어떤 뭐 친분 있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친윤계라는 분들 중심으로 뭐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명단을 나름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좀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중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의 방침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여기 오늘 참석했던 우리 중진 의원 중에 한 분은 비대위원이신데도 갔는데 오늘 그 비공개 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좀 부적절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사실을 보면 우리 당에서도 이게 관저로 가는 것이 대통령 지키기 또는 계엄 옹호의 형태로 비춰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이 그래도 지금 계엄 옹호당이라는 그 오면까지 뒤집어 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 계엄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 들어간 그 18명의 의원들과 가장 먼저 계엄을 막겠다는 한동훈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엄 옹호당이라는 그 집중적인 공격을 덜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 의원들의 이런 관저로 가는 모습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리 보수 안에 있는 어떤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의 결집은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 보수를 한다거나 또는 중도에 있는 분들은 절대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내부의 공감대로 보진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만류가 있었습니까? 만류를 했다는 말까지는 없는데 개별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한민수 의원은 어떻게 예. 보시죠? 저는 정 의원님 말씀대로 한동훈 전 대표 뭐 당에서 안타깝게도 쫓겨났지만 그런 한동훈 전 대표의 비상계엄 당시에 발빠른 행보랄지 18분의 또 이렇게 비상계엄 저희들이랑 같이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참석해 주신 건 전 거기에 대한 평가합니다. 그 평가해요. 하는데 그 이후에 한 대표께서 이제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당을 떠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한동훈 대표 말처럼 저는 몇 차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처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해서 탄핵 찬성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갔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이 넘으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저는 탄핵에 정말 찬성하는 그 시민들, 아니 반대하는 시민들 거기 가는 거 뭐 개별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 가서 과도한 발언들 하는 거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만, 근데 관저까지 가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 우리 사법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데 그걸 막으러 가겠다? 이거는 심각한 일이죠.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또 가가지고 매일매일 가서 우리 공조본이 제2차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관저에서 들어눕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 옆에서 스크럼 짜고 있다? 그거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단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강경한 지지층에서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게 본인들 입 열리면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국민을 편가르고 선동하는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정성구 의원
추가 발언 있으면 답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민수 대변인 그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그 지금 저희 당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처음에 이제 그 관저 쪽으로 간 분들이 한 2분, 4분씩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어제 이제 이 오늘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왔다는 말이죠. 이게 내가 여기 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보수의 그 적극 지지층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눈밖에 난다는 그런 좀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과 함께 또 내가 지금까지 함께 좀 뜻을 같이 해왔던 분들이 막 가니까 좀 뭐 어떻게 표현하면 뭐 친윤이 신안이니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가는데 내가 여기 안 갈 수 있냐 하는 데 대한 또 불안감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을 수가 없고 보고요. 그렇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우리 당은 지금 대통령의 이런 어떤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 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나마 그래 우리 당이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비대위 비공개위에서 그 관저 참석한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간저로 갔던 그 중진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자체를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제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 최 권한대행이 뭐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또 할 수 있을까요? 뭐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 책임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경호처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위해로부터 경호처법에 따른 경호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적법한 그 내란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로 나섰다고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죠. 물리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무슨 어디 다른 나라 무슨 얘기하듯이 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뭐 전혀 하시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발생해도 나는 지금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들리는데 매우 무책임한 말씀이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법 앞에 예외 없다. 뭐 법 집행에 따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피의자로서 수사에 협조해라 이런 말씀 하셔야죠.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정은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고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엘리트 경제 관료로서 뭐 방향이 정해진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대단히 뛰어난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호법에 따라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경호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칫 어떤 결정을 내려줬을 때에 미치는 그 파장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는 본인으로서는 그 의사결정을 미루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조기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권한 행사가 의무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전 동의를 하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을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라고 최 권한대행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점에서 하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께 꼭 촉구를 하는 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관료로서 본인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지난번 12.3 위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 때 외교부 장관과 함께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비상기업이 되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집니다. 그 말에 정말 진정성이 있고 전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 충심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권한대행으로서 자칫하면은 정말 그 수십 년을 자부심 하나로 살았던 이 경호관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한 의원님. 이럴 때는 바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하면 됩니다. 네. 영장 체포의 집행에 협조하라. 예, 말씀하십시오. 한 의원님,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사태 수습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네.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최상목 근한 내용이겠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탄핵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뭐 그 얘기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뭐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이제 직무 우리 조 변호사 얘기 전 직무유기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뭐 지적들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 법에 상설특검법에 지체 없이 대통령은 권한대행으로 들어가겠죠. 지체 없이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고발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저는 최 대행이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럴 때는 결단하고 빨리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순응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의원님, 오늘 국회에서 또 크게 공방이 번진 것이 민주당 쪽에서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 예.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분명하게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제가 뭐 그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자체가 지금 사실 혼돈 상태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런 명령이나 지시가 통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준무정부 상태다. 지금 뭐 우리가 오늘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지금 명령이 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실탄 발사를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를 실제인 것처럼 또 말하기도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거는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좀 무의미한 공방이라 해야 될까요? 또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공방을 지금 우리가 서로 요약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뭐 그런 게 사실 있었다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 진영 간에 서로 적극적 지청이라 표현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자극적인 의사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하민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관자 앞을 지키고 있는 양쪽 분들 그분들이 지금 그 추에 떨면서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도 일단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상하거나 어떤 네. 해를 당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지층을 자극해가지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의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주장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부위원장께서는 이 제보의 근거, 신빙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제가 제보의 출처까지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당에서. 그리고 실제 공수처장이 1차 집행이 실패한 이후에 얘기했던 것이 충돌 가능성하고 경호처 요원들의 이 화기무장, 개인 화기무장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자체가 그냥 원래 통상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연한 두려움으로 느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관련된 얘기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지시까지 갔을 개연성이 꽤 높다는 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난 같은 계엄 상상이나 했습니까? 작년 7월 8월에 이 얘기 김민석 최고라든가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언급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나와서 큰 소리 쳤던 게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이 주요 요인에 대한 살상 이 얘기 꺼냈을 때도 또 공작한다 허위 사실 유포한다고 했지만 실제 노상원의 수첩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상당히 뭐 수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사실로 확연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1차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장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위험성까지 분명히 있었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가정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전제하고 2차 집행에서 그런 위험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죠. 정광재 대변인 갔다가 한민수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호처에서 단호하게 그런 사실 없다라고 즉각 반박했죠. 제보라는 형식을 빌려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이것이 글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제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들이 확대 재생산돼서는 지금 광장으로 모인 분들을 더 자극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반박도 그렇고 이게 정말 이런 발언 하나하나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중의 심리를 대단히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의원님께서는 계엄 전이었다면 윤석열 씨의 저런 정말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민생을 계엄 전이었다면 저는 정광재 대변인 얘기가 일견 타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계엄 경고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참 파렴치한 사람들이죠. 속으로 그 전부터 논의했던 사람들도 국회 와가지고 민주당 보기를 어떻게 봤습니까? 막 거짓말쟁이처럼 그러했는데 지금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계엄을 준비했던 겁니다. 북한에 갔다는 무인기 얘기 나올 때 처음에는 뭐 그런 일 없다 하다가 NCND 했는데 그 뭐가 나왔습니까? 북한으로부터 도발 유도했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당의 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는 이 발표가 근거 없다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호처장이 그렇게 억울하면 법적 대응한다니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발표하신 분들이 진상조사장 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서영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말 함부로 하실 분들은 아닙니다. 충분히 제보를 받고 검증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당의 행안위 간사하는 윤건영 의원께서 어디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또 이 김건희 라인이 또 경호처에 있답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실탄을 준비했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 보면서 다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밝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를 자극하기보다는 이런 거를 이런 제보를 통해서 폭로하는 거 또 제보를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가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분들을 위축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또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5명 다 알아요. 뭐냐?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로 나가서 그렇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했던 분이 정말 당당하게 나가서 더 이상 구질구질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조사 받으면 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이 한민수 의원이 경호처장의 이 발포설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경호처장이 관련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법적 대응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밝히면 되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뭐 충분히 동감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모든 갈등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고 아까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이 본인의 명령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우리 강경한 지지자분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 아니었을까라는 비판적인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된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일, 3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민주당이 전주 대비 0.6%포인트 하락해서 45.2%,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8%포인트 올라서 3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 의원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 탄핵 심판 국면에서 올라가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이날 제가 보니까 지난 2, 3일이면 우리 3일에 체포영장 청구됐죠. 맞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난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 3일날 집행하러 갔으니까 네. 그때를 기점으로 이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보면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의미의 이 상승이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우리 보수의 또 위기라고 좀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구나. 정말 이거 좀 상상 영역에 있던 현직 대통령에게 법원이 체포해라고 영장을 이렇게 부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영장을 들고 집행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봐야 되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다가 정말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어떤 형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판별이 되면서 뭐 탄핵이 인용된다 이래 되고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가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정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나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작용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결집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오늘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좀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집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좀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또는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대통령 지키러 관저를 가라고 이렇게 지금 저는 이 지지율이 지금 오늘까지도 이렇게 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보수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위기를 불안감으로 나타내는 어떤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득점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래 커지지 왜 안 않습니다. 올라갈까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실점할 대로 실점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많이 실점을 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위기감이라 이런 것으로 해서 좀 결집된 현상들이 수치로 나타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특별히 뭐 득점을 더 해야 될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예, 그런 현상이지 않겠나 하고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한 의원님,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지지율이 더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보수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윤 대통령이 또 좀 뭐 들으시면 뭐 섭섭할지 몰라도 저는 선동하는 메시지만 내고 있다고 봐요. 갈라치기 하고 있고 정말 부적절하죠. 그 메시지 이후에도 이렇게 좀 결집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제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거는 우리 또
배앵커가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 격차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동응답에서는 조금 좁혀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적극적인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좀 더 답변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또 한 점은 그런 게 있겠죠. 우리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왜 안 올라가느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지 않는 건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또 여러 국민들을 보실 때는 야, 좀 더 수권 정당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더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을 5회로 지정해서 2월까지 날짜도 정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변론 준비기일을 좀 더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일정 속도로 봤을 때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죠. 저는 빨리빨리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또 이것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빨리 제거될수록 좋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월 18일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마지노선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네. 4월 초반 정도에는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1일밖에 안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93일 걸렸는데 네. 사안이 사실 더 엄중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길이 필요한 것 아닌가. 또 대통령 자체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법 논리를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마지노선은 4월 18일로 정해졌지만 그 안에서는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변론 기일이 많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조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헌법재판소의 속도 빠르다, 느리다, 적정하다? 특별히 빠르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2017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주 2회 변론 그때 계속했고요. 많은 때는 3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2월 9일 날 탄핵소추 의결이 됐고 12월 중에 3회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었고요. 1월 3일부터 본안 변론이 시작돼가지고 2월 27일까지 17회 그러니까 준비기일 합해갖고 20회 하고 변론 종결하고 3월 10일 날 결정했거든요.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고 다만 2017년에 비해서 탄핵 사유 자체가 간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하면 결정일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그렇게 보는 이유는 2017년 탄핵 재판 절차에서 탄핵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헌법 원칙이나 절차 진행이 대부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 판단하거나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 혐의 이 범죄 구성력 성립 여부. 네. 그 잠시 뒤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그것도 정리가 됐거든요. 그냥 저쪽에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겠다는 거지. 그리고 따로 심리기를 잡아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간다 보면 속도 자체는 특별히 속도를 더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반면에 이제 탄핵 사유를 비교해 볼 때 변론 종결 시점이라든가 결정 시점은 더 이렇게 갈 경우에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정광재 대변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변론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 반전의 묘수일까요? 아니면 악수일까요?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초반에 출석하실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재판관들이 재판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은 방향성을 갖게 되잖아요. 아,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유죄구나, 무죄구나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방향성을 갖기 전에 대통령 본인이 나가서 자기가 계엄을
왜 했고 이것이 왜 통치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이 재판관들에게도 더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촉박할지 모르지만 이 재판 변론 기일 초반에 나와야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 거의 결론이 정해져 가는데 가갖고 바꿔보겠다 결론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나가는 것이 저는 본인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큼 진정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가 미안합니다.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아니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네. 저도 모르게 그 12.12 대국민 다 말할지 그 전에 뭐 그 국민의힘에다 국힘당에다 모든 걸 일임하겠다는 뭐 얘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진짜 책임 다 지겠다고 뭐 헌재가 되든 뭐가 되든 다 하겠다는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나오신다고 해도 득보다는 실일 것 같아요. 못 나오는 이유 중에는 뭐 이건 약간 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에 체포를 그때까지 못 하고 있으면 혹시 나와서 잡혀갈까봐 겁나서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 다 하시잖아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부정선거 얘기하는 순간 또 우리 국민들 충격받은 것뿐만 아니고 거기 계신 헌재 재판관들이 아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사람이 저런 얘기를 여기서 또 하는구나. 정말로 폭망할 겁니다. 윤석열 씨 입장에 폭망할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 경고형했다면서요. 근데 그 경고형 아니라는 건 이미 수많은 진술과 증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로. 문을 뜯고 들어가서라도 잡아와라. 무슨 뭐 전기를 끊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이게 민주당 경고형입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는 순간 더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한민수 의원 의견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자, 나갈 그 이야- 적도 없을 예,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가장 크게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탄핵 소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국회 소추 인단의 이 결정인데 예. 상당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8년 전의 탄핵과는 다르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만약에 이렇게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해야 된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큰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면은 그 의결서에 두 가지가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헌법 위반 그리고 내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당시 때는 개헌법 위반과 내란을 함께 탄핵 소추의 내용으로 해놓고 지금 이 탄핵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데서는 이 내란을 빼버리겠다는 내용이 되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게 내란을 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국회 소추단인가 그분들이 헌법재판관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란을 빼는 것을 맞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때 탄핵에 찬성을 표했던 또는 기권이나 이런 걸 했던 23분에 있는 분들이 던질 때의 기준은 개헌법 위반과 함께 내란에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탄핵소추 들어왔을 때 그 관점으로 우리가 표를 던졌는데 여기서 이제 심판할 때는 내란을 빼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 의원들이 투표했던 분들의 투표의 어떤 결정도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헌재가 마음대로 이 심판 대상에 있는 내용들을 빼고 넣고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뭐냐면은 우리가 헌재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란을 빼고 개헌법 위반에 관련된 헌법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하겠다고 나갈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 헌재를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있는 법적 방법이라든지 제도가 없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거를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국민들께 알린다 하지만 알려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주장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딜레마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봅니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기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는 또 국회 소추인단에서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시간 앞당기기 목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권성동 대표 2017년에 이재명 대표 등장까지 예상하고 지금 이런 절차를 만드셨나요? 이거 그리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란죄 뺐다 사실에 맞지 않고요. 형법 위반 판단 부분을 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내란죄 형사 범죄 성립 여부. 정영식 주심 재판관은 뭐라고 했냐면 내란죄 형법상 구성 요건 부분을 다투는 것을 철회하는 겁니까? 라고 했고요. 이거는 2017년에 똑같이 당시에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과 관련해서 권성동 당시 탄핵소추단장께서 만들어 놓고 그걸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이 확립된 어떤 절차 진행 예이고요. 그래서 내란죄를 빠진 게 아닙니다. 내란죄 다 포함돼 가지고 심리가 될 거고 탄핵 사유서 자체가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1, 2차 이 준비기를 통해서 정리된 5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행위, 포구령 발령, 군대를 동원한 국회 장악, 또 계엄 해제권 무력화,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관위 장악, 정치인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이 행위와 관련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다툰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란에 관련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헌법적으로 어떻게 헌법 원칙에 위반됐는지, 헌법 어디에 반하는지 돼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판단하게 된 헌법재판소는 내란 목적의 국헌문란 행위로 인해서 뭐 정당활동의 자유의 헌법상 원칙이 침해됐다. 뭐 이 등등의 헌법적 위반 사유로 다 판단하게 됩니다.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지금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 대한 논란도 저 뭐 그때하고 지금이 뭐가 다르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좀 차분하게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식 대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2월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2월 15일이 11월 15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2심을 3개월 전에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 것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속도를 내자라고 하는 주장일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난 1심 판결도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그 6개월 안에 하라고 한 건데 2년 2개월 걸렸고요. 2심 판결도 3개월 안에 하라는 건데 이게 물론 3개월이 1심 판결이 있은으로부터 3개월은 아니에요. 아마 뭐 공시 송달된 거 받은 이후에 공소장을 받은 이후에 3개월이니까 조금 더 시간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이런 그 사법 리스크를 본인도 해소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항소했으니까 항소 결과를 빨리 본인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는 게 이 대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월 15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말로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에서 3개월 한다면 그게 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초 정도는 되거든요. 4월 초까지는 2심 판결 정도는 나와줘야 국민이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2심까지도 유죄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정치인으로서. 하나님 교수님. 2심에는 100% 제가 볼 때는 무죄가 나올 겁니다. 공직선거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도 아직도 이재명 대표 탓을 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선거도 참패를 하고 결국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서 계엄을 하고 내란 사태 일으키고 그리고 수사도 안 받고 관저에 숨어 있고 헌재도 지연시키려고 서류도 수취 안 하고 내지도 않고 김건희 여사도 조사 안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 황금폰 터진다고 하니까 그 전에 그냥 계엄이라도 해서 다 확 뒤집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내란죄를 뭐 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제가 볼 땐 딱 2가지예요. 첫째는 지연 전략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깨져버리니까
당황한 겁니다. 그 윤석열 씨 측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두 번째는 마치 이게 지금 내란 행위는 분명히 헌재에 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호도시키는 거예요. 프레임을.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민주당과 야당들이 덮어씌운 거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려우니까. 한 회사원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어느 회사원이 회사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정말 큰 불을 질렀어요. 방화를 했어. 그 튼튼한 회사가 다 불이 나버렸어요. 공장도 붙을래서. 다 거의 망했어요. 정말로 망할 정도의 불이 났어요. 예.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는요.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인사위원회를 열는 해고를 시키는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방화죄로 사법기관에 안 잡아갑니까? 경찰이 안 잡아가요? 검찰이 안 잡아갑니까? 재판해야죠. 그게 형사재판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 김용현 지금 재판 들어가잖아요. 바로. 다 재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이런 내란 행위들 헌법을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고 국헌을 문란시킨 행위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행위를 재판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너무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렸죠. 이거 딱. 한 회사원. 예, 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번에 내란죄를 뺀 그 탄핵 소추안을 두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이거는 부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란죄를 거기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심리가 길어진다고 보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지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주장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1심을 받았는데 2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1심과 2심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심이 2심으로 바뀌는 1심의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우리가 가끔씩 보는 경우가 있지만 2심이 3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즉 2심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실형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국민들께서 3심까지 안 가더라도 많이 혼돈스러워지는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 재판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3심은 또 예. 법률심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혼란이 예상되는 것이고요. 만일 잘못되면 또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나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들, 그다음 우리 국가 신인도 부분, 경제 부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층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2심이 나오기 전에 탄핵 심판을 당겨서 이 탄핵이 되게 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민주당이 그 전략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우리 보수에서나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질문은 한민수 의원의 답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형사재판이고 헌법재판을 그렇게 구분을 해드리고 헌법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만난 분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명확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내란죄를 비롯해가지고 직권남용 다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걸핏하면 기승전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또 해버리면 2심에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장담한다고. 무죄는 안다니까요. 그리고 재판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 적도 없고 오라면 오라는 대로 재판받고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다 그랬어요.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윤석열, 김건희가 했으면 이런 사태가 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난다고 자신하시니까 빨리 아니 재판 받으시면 우리는 좋을 얘기를 것 안 같아요. 하고 잠깐만요. 놔두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시간이 정리해주세요. 정광희 대변인에게는 네.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상목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제2로 돌아가 있는 제2의결로 돌아가 있는 내란 일반 특검법 네. 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소신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 특히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탄핵 소추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훨씬 더 이 당내 결집도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여전히 두 특검에 대한 위헌성과 관련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서 당 전반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그럼 무한 루프처럼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특검법에 관한 협상에 나섰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제 의견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그 얘기하려고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8명의 이탈표를 여전히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내란 특검법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결 표결에 이탈표가 거의 안 나온다. 이거는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보호하고 그거에 다 동조한다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뭐 재표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정 의원님, 예. 설사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쪽에 이 법안의 내용을 좀 조정하는 부분을 제안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이번에는 거부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표가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왜 이탈표가 좀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하냐면 이번에는 일단 거부하되 아까 정강래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그럼 이걸 계속 이렇게 할 거냐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그런 부분들 또는 이 특검 추천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 1명 그다음 비교섭 단체 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거부하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봅니다. 네, 8일 본회의 사항도 짚어보고 또 다음 내변될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 게시글과 영상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및 모욕성 글과 영상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